toString 메소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oString 메소드는 객체에 대한 문자열 표현을 얻게 해주는 거고요. 주로 시스템 아웃을 이용해서 객체 상태를 출력해 보고자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기능을,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디버깅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는 어떻게 보통 정의를 하게 되냐면은 string의 format 메소드를 이용해서 많이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객체에 대해서 그 객체가 유지하는 멤버 변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문자의 표현을 만들어서 그 문자의 표현을 되돌려 줍니다. 그 다음에 equals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는 두 객체의 내부 상태가 같은지 비교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search, 범용적인 search 메소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받고 배열의 크기, 보통은 이제 자바에서는 사이즈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리스트의 렌스로 많이 처리하게 되겠고, 이 객체가 이 리스트에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 한 가지 문제점은 요 배열에 있는 타입과 요 타입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원하면은 이제 오브젝트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템플릿을 이용해서 구현하면은 요 리스트의 타입과 요 주어진 인자의 타입이 일치되도록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각 유지하는 실제 전달된 그 객체 클래스의 equals 메소드가 올바르게 정의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이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equals 메소드를 우리가 만든 클래스에 재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는데, 주어진 클래스의 부모가 오브젝트 클래스인 경우에 equals를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 클래스의 부모가 equals가 아니라 equals가 올바르게 정의된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인 경우에 그 equals를 정의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equals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원칙을 따라서 구현하는 것이 올바르게 구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을 비교할 때 학번만 비교해서 두 객체가 같은 객체인지 비교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보면 두 객체가 학번이 같지만 내부 내용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자바에서는 두 객체는 다른 객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객체를 비교했을 때, equals로 비교했을 때 false를 주는 것이 더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오브젝트인 클래스를 구현할 때는 어떻게 구현해야 되냐면은 요 두 문장은 변하지 않어요. 항상 요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
두 개 문장으로 첫 두 줄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 클래스인 경우, 부모가 오브젝트가 아닌 경우에는 요 문장을 첫 문장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면은 이 equals 메소드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자가 오브젝트입니다. 이 오브젝트를 현재 정의하는 클래스가 데이트면 데이트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게 되면은 재정의하는 메소드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재정의하지 않는 메소드가 되면은 두 개의 equals 메소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오브젝트를 equals를 재정의할 때는 인자는 반드시 오브젝트가 되도록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인자로 전달된 객체를 이 클래스의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타입 변환을 할 때 인자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타입을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들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만약 인자로 null이 전달되면은 무조건 false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false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ull이 오더라도 예외를 발생하지 않고 false를 주도록 해가지고 false를 줘도 A는 객체이고 비교하고자 하는 객체는 B예요. 그러면은 거짓으로 결과를 주더라도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논리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null이 아니면 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인자를 이 클래스의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 타입 변환할 때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여기에 뭐 강아지가 온다든가 스튜던트 객체가 오면은 안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요 조건식이 되겠습니다. this의 get 클래스와 other의 get 클래스가 일치하는지 보는 거예요. 똑같은 클래스인지. 이 클래스는 date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this는 date 클래스 타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클래스, 여기 인자가 온 것도 date 클래스만 허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재나 또 인터넷 검색해 보면 요 위치에 instance of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이 오브젝트 equals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는 get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자가 this와 같은 클래스 타입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자가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타입 변환해서 바로 비교하지 않고 요 문장을 하나 더 넣어서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는 멤버 변수 수만큼 비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제법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other가 this와 같은 객체가 오면은 이런 비교 없이 true를 주도록 주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 요 문장입니다. 요게 이제 최적화 해주는 요소이고, 최적화를 했는데도 다른 객체이면은 이제 타입 변환해서 각 멤버 변수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서는 절대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get 클래스가 date 클래스인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모가 오브젝트인 클래스는 요 두 문장을 작성하고 타입 변환한 다음에 멤버 변수만큼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식 클래스인 경우 부모의 equals가 올바르게 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자식 클래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멤버 변수가 3개, 자기가 추가한 게 2개다. 그러면 이 5개를 다 비교해야 되는데 이 3개는 부모 equals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모 메소드를 호출해서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equals를 부르게 되면은 이 두 문장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식이 여기 자식이 pet이고 부모가 pet이고 dog이면 이 과정에서는 pet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dog 타입인지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this가 other과 같은지 요 other와 같은지를 다 비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dog을 pet으로 바꾼 다음에 요 과정을 하고 나서 false가 나오면은 이 나머지 2개를 비교할 필요가 없고, false가 아니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타입 변환을 해준 다음에 return해서 그 나머지 2개 멤버 변수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person과 student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equals를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person의 부모는 object이기 때문에 똑같이 요 두 줄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other를 person으로 바꿨고, 여기에 있는 멤버 변수는 하나는 객체 타입이고 또 하나는 원시 타입이니까 객체 타입이면은 다시 그 멤버 변수의 equals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게 되겠고, 원시 타입이면 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면 됩니다. 요 객체를 비교할 때 이렇게 name equals p name 하지 않고 object에 있는 equal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얘를 이용하면은 name이나 p name이 null인 경우에도 문제없이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student는 person의 자식 클래스예요. 여기에 2개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 문장을 통해서 name과 age, student의 이름과 나이를 비교하고 난 다음에 이 other를 student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하고, 여기서 supervisor는 객체 타입이고 이어는 원시 타입이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되겠고, 만약에 또 마찬가지로 null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object equals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get 클래스하고 instance of를 잠깐 비교해 드리면, instance of는 이 리모컨의 요 객체를 유지할 수 있냐 없냐로 없냐에 따라서 true를 줍니다. true 아니면 false를 줘요. 여기서 보면은 B도 A를 상속하고 있고 C는 B를 상속하고 있는데 A는 C의 조상 클래스가 됩니다. 그러면 C 타입도 A 리모컨에 유지할 수 있으니까 true를 주는 거고, B도 A의 그 자식 클래스니까 A 타입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A의 get 클래스와 B1의 get 클래스는 다릅니다. A는 A 클래스이고 B1의 get 클래스는 B 클래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get 클래스를 이용해서 특정 클래스의 그 클래스 객체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해서 특정 클래스의 클래스 객체를 얻어서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equals 메소드를 구현할 때 만약에 여기에
배열이 있어요. 우리가 객체 타입과 멤버 변수는 객체 타입은 그냥 그 타입의 equals나 오브젝트의 equals를 이용하면 된다 그랬고, 멤버 변수의 비교는 연산자를 이용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 그 배열이 있으면은 이 배열은 뭘 이용해서 비교할 수 있냐면 arrays equals를 이용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스튜던트의 친구들을 유지하는데, 스튜던트 친구면 홍길동의 친구가 성춘향이고 성춘향의 친구가 홍길동으로 되어 있으면은 홍길동에서 성춘향을 친구를 비교할 때 성춘향의 equals가 불려지게 되겠고, 그러면 성춘향에서는 또 equals를 확인하면서 친구의 홍길동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또 이게 호출이 돼요. 그러면 계속 무한 반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비교하는데 이런 특이하게 서로 상호 참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한 반복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해시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시코드는 해싱 기술을 이용하는 자료 구조에서 활용되는 메소드입니다. 해시코드는 객체에 대해서 그 객체를 대표하는 정수값을 줍니다. 따라서 상태가 다른 객체는 다른 정수값을 주도록 해시코드를 만들어줘야 되겠고, 이런 해시코드는 해싱 기술을 이용한 자료구조 해시셋이나 해시맵에서 이용이 됩니다. 이 해시셋과 해시맵은 자료구조 시간에 배울 것인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론적으로 O1에 데이터를 삽입, 추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셋은 집합자료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효율적으로 알게 해주는 자료구조이고요. 해시맵은 어떤 키와 값을 쌍을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키에 대한 값을 효과적으로 찾아야 할 때 이제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둘 자료 구조는 O1에 이런 연산들을 제공해 주는데, 이 연산들이 O1에 제공이 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임의 접근이 가능한 배열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배열의 용량이 성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배열의 용량을 너무 적게 잡아 놓으면은 충돌이라는 게 많이 일어나게 되겠고, 그러면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자료 구조들은 용량이 부족하면은,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내부적으로 용량을 늘려줍니다. 그런데 이 용량을 늘리는 과정에서는 또다시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충분한 용량을 잡아주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구조 시간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 내가 n개를 저장해야 되면은 1.3 곱하기 n 보다 큰 용량을 잡아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용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이 O1에 배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그 저장하는 위치를 바로 이 대표값, 해시코드가 주는 값을 이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주는 값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어디죠? 최종적으로는 나머지 연산을 이용해서 배열의 색인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시코드 값이 다르더라도 최종적으로 저장할 위치가 같아질 수 있고, 또 서로 다른 객체인데 우연하게
해시코드 값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해시셋이나 해시맵을 이용할 때는 이 해시코드도 중요하지만 equals의 메소드도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데 여기다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장되는 데이터와 얘를 equals를 이용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만약 같으면은 저장을 안 해요. 같지 않으면은 이제 다른 위치에서 이 셋이나 맵을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연결 구조로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 여기 위치에 빈 곳에 저장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자료 구조 시간에 배우면 되겠고, 어쨌든 이런 해시셋이나 해시맵을 쓸 때는 해시코드 못지않게 equals를 잘 만들어 놔야지만 올바르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해시코드도 보통 equals와 마찬가지로 그 객체의 모든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이용하는 그 일부를 보통 키라고도, 그 객체의 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해시코드는 일반적으로 equals와 호환이 돼야 돼요. 즉, 이 호환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x와 y가 같은 타입의 객체일 때 x equals y가 true이면, x와 y가 내부 상태가 같으면 당연히 x 해시코드와 y 해시코드의 값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같다 하더라도 요 x equals y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시코드를 일부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만 계산을 했다 그러면은 달라질 수 있고, 또 해시코드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역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객체이더라도 해시코드를 계산했는데 우연하게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환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멤버 변수를 보통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모든 멤버 변수를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이때 충돌이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 클래스가 year, month, day 세 가지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세 가지 값을 이용해서 그 객체를 대표하는 정수값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더해서 해시코드를 만든다고 하면 2021년 12월 2일하고 2021년 2월 12일은 같은 해시코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해시코드를 만드는 방법은 아닙니다. 보통 이 해시코드를 구현하는 방법, 구현할 때 먼저 사용할 멤버 변수들을 선택을 해야 되겠고, 다 이용할 수도 있고 일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어떤 멤버 변수를 이용할지를 결정을 했으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해시코드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래퍼 클래스에 있는 해시코드, 또 멤버 변수가 객체 타입이면은 그 객체의 해시코드가 정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코드를 또 이용하게 됩니다. 내 멤버 변수 중에 배열이 있으면 arrays의 해시코드를 이용하게 되겠고, 또 objects 클래스에 있는 해시까지 이용해서 구현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럼 실제 구현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 간단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늘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해시를 불러가지고 거기에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멤버 변수들을 인자로 전달해 주면은 됩니다. 특별하게
그 멤버 변수의 해시 코드를 부를 필요도 없이 여기다가 다 전달해 주면은 가장 깔끔하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XOR을 많이 이용했는데 이 XOR을 이용하는 것도 이 경우에도 똑같죠. 더하기를 하나, XOR 하나, 2021년도 12월 2일, 2021년도 2월 12일은 같은 해시코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아니고 가장 효과적 해시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은 오브젝트의 해시 메소드를 이용하면은 가장 깔끔하게 그 해시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클론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의 경우 객체를 값 전달로 전달하거나 함수의 결과로 객체를 반환하면 자동으로 복사 생성자를 통해 객체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자바는 객체를 항상 참조 변수로 처리하고 동적 생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능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바도 상태와 같은 또 다른 객체를 생성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객체를 효과적으로 생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태와 같은 또 다른 객체를 생성해야 될 때 그 객체로부터 모든 상태를 얻어와 생성자를 통해 새 객체를 생성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복제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복제하는 게 이 경우에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바의 경우에는 이렇게 참조 변수로 모든 것을 객체를 처리하다 보니까 불변 객체가 아닌 객체 타입의 멤버 변수의 getter와 setter의 강건성을 위해서 복제를 해서 유지하거나 반환해 줄 때 복제를 해서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지 않고 그냥 객체 멤버 변수를 반환해 주면은 반환 받은 걸 이용해서 그 객체의 상태를 수정하게 되겠고, 그렇게 수정하게 되면은 객체의 상태가 실질적으로 수정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클래스가 있을 때 여기에 B가 있는데 get 해가지고 이 B를 그냥 return B를 하게 되면은 이 B를 수정하게 되면 A 객체의 상태도 바뀌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B의 클론, B를 복제해서 주게 되면은 복제된 것을 아무리 조작하더라도 A 객체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자바는 이런 경우에 객체를 복제를 해야 되는 경우에 복사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고 오브젝트 정의되어 있는 클론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복제와 관련된 강건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클론을 해서 객체를 복제하게 되면은 새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생성자 호출 없이 객체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클론을 원칙대로 자바에서 원하는 대로 자바에서 개발해야 되는 대로 올바르게 클론을 만들게 되면은 생성자 호출 없이 새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 점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객체가 new 생성자 호출을 통해서 생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특히 클론을 이용하게 되면은 클론을 제대로 구현한 경우에는 객체가 그 생성자 호출 없이 생성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클론 메소드를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새롭게 객체를 복사하면은 기존 객체와는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두 개의 주소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복제된 클래스의 타입이 똑같은 타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객체를 비교했을 때 상태가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만족이 되도록 클론 메소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클론 메소드를 이용할 때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클론 메소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 메소드는 얕은 복사를 해서 객체를 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능을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C++의 경우에는 우리가 복사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자동 제공해주고, 이 자동 제공해주는 기능은 자바 마찬가지로 얕은 복사를 해줍니다. 근데 C++는 또 shallow copy가 아니라 member wise copy라는 걸 해줘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member wise copy를 이 시스템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 놓은 member wise copy를 우리가 재정의할 때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한 가지 나쁜 점? 불편한 점이에요. 근데 자바는 오브젝트 클론 메소드를 만들어 놓으면서 얕은 복사를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클론을 정의할 때 이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을 이용해 가지고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론을 제대로 만드는 방법도 바로 이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 메소드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얕은 복사는 뭐냐 하면은 객체가 이만큼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때 얕은 복사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공간을 만들고 여기 있는 내용을 메모리 카피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덤프해 준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여기에 이렇게 참조로 또 다른 객체가 유지하고 있으면 요 메모리 공간, 요 객체의 메모리 공간을 복사하게 되면은 이 복제된 애도 똑같은 멤버 변수가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얘도 또 복제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걸 원하는데 얕은 복사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끔 우리가 클론 메소드를 만들 때 디카피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디카피가 필요할 때, 깊은 복사가 필요할 때 디카피가 되도록 클론 메소드를 올바르게 재정의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재정의 하도록 강제화시키기 위해서 오브젝트는 이 클론 메소드에 얕은 복사를 만들어 놓고 얘를 프로텍티드로 만들어 놨어요. 접근 권한을 프로텍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 클론을 재정의하지 않는 한 클론 메소드를 갖고 있지만 밖에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퍼블릭으로 재정의해야지만 이 클론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론을 만들 때 부모에 있는 클론 메소드를 이용하지 않고 만드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새 객체를 만들고 멤버 변수들을 다 동일하게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이 멤버 변수만큼 필요합니다. 따라서 멤버 변수가 많으면은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자식 클래스에서 이것을 또 재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클론을 만들지 않고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상속 구조에서 어떤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의 클론을 만든 다음에 그 자식은 또다시 그 부모의 클론을 활용해 가지고
객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드리고 조금 되돌아오면 이것도 똑같은 거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클론을 만들어야 되냐면은 이 클론은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장치를 해놨어요. 그 오브젝트에 이제 그 자식들이 재정의할 때 제대로 정의를 하게끔 만들 수 있도록 프로텍티드로 선언해 놨고, 그 다음에 클론을 제공하고 싶지 않은 애들은 클론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또는 클론을 제공하지 않는 애들이 않는 경우에 클론을 호출했을 때 예외가 발생하도록 요거를 해놨어요. 클로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지 않는 객체에 대해서 클론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 이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 메소드는 이 예외를 발생하도록 만들어놨고, 이 예외는 언체크드 예외가 아니라 체크드 예외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치를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브젝트 클래스에 클론 메소드를 만들어 놓으면서 강건성을 위해서 이 프로텍티드 메소드로 선언을 해놨고,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클론을 제공하고 싶으면은 이 메소드를 퍼블릭으로 재정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어떤 클래스들은 이 클론을 제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런 클래스에 대해서 클론이 불러졌을 때 예외가 발생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클래스의 클론 메소드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면은 딥 커피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딥 커피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딥 커피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슈퍼의 클론을 불러서, 슈퍼의 클론이 A의 클론은 오브젝트에 있는 거죠. 그럼 이 오브젝트에 있는 것은 객체를 복제를 해줍니다. 메모리 카피를 해주니까 얘와 얘가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은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니까 얘를 A 타입으로 바꿔준 다음에 얘를 반환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이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의 소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protected이고, 오브젝트의 클론은 이제 throws clone not spotted exception,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메소드를 재정해야 할 때는 반환 타입은 특수한 타입을 써도 override 하는 메소드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입을 A로 바꾸게 되면은 편안하게 여기에 다시 타입 변환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론 딥 커피가 필요 없는 경우, 여기 보면은 원시 타입만 있죠. 그러면 원시 타입만 있는 경우에는, 또는 원시 타입뿐만 아니라 객체 타입인데 불변 객체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샬롯 카피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처럼 객체 타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딥 카피가 필요하면은 샬롯 카피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똑같이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멤버 변수 중에 추가적으로 딥 카피 해야 되는 애들, 깊은 복사를 해야 되는 애들은 추가적으로 복제를 하는 방법으로 이제 클론 메소드를 만들게 되는데, 이 클래스가 이제 최종적인 클래스면 파이널 클래스라서 이 클래스가 더 이상 상속받을 필요가 없으면 예외를 여기서 이렇게 발생하지 않게끔 처리해 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파이널 클래스가 아니라 이 밑에 B 밑에 자식 클래스들이 올 수 있으면 이 클래스 여전히 throws clone no support exception을 이제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 예외를 밑에서 예외를 여전히 발생할 수 있게끔 내가 제공하고 싶지 않으면은 예외를 발생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clone no supported exception을 발생할 수 있게끔 허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클래스이면은 이런 식으로 try catch로 만들고, 파이널 클래스가 아니면은 똑같이 복제한 다음에 디커피 해야 되는 애들을 추가적으로 클론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클론을 재정의한 다음에는 클론 오버를 추가해 주면은 됩니다. 얘를 추가 안 해주면은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놔도 여전히 그 예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불렀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요거를 해줘야 돼요. 클론을 만들고 나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클론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됩니다. 혹시 빼먹고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나? 네.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요약을 하면은, 클론을 요약해 보면은 오브젝트가 부모가 되는 클래스 A의 클론의 재정의는 접근 권한을 퍼블릭으로 만들고 반환 타입을 해당 타입으로 바꿔주고 클론 오브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다음에 얕은 복사를 해야 되는지 깊은 복사를 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원시 타입과 불변 객체 멤버 변수만 있으면 얕은 복사로 충분하고요. 파이널 클래스면 트라이 캐치로 예외 처리하고, 만약에 파이널 클래스가 아니면은 공표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줘야 합니다. 오브젝트가 부모가 아닌 클래스 B는 다음을 제외하고 위와 동일하는데 반환 타입을 B로 바꾸고, 부모가 클론 오브를 추가했기 때문에 얘의 추가는 필요가 없고요. 추가하면 또 문법 오류가 되겠고요. B에 추가된 멤버에 대해서만 얕은 복사, 깊은 복사를 고려하면 됩니다. 단 클론을 제공하고 싶지 않으면 예외 클론 no supported exception을 던지도록 구현하면 되겠습니다.